행정상 손해배상 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나라에서도 다루고 있는 문제인데요. 공무원의 직무행위 또는 영조물의 하자로 국민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책임을 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 헌법 제29조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별법으로는 국가배상법이 일반법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헌법적 근거와 함께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과 근거를 배우시겠습니다. 행정상 손해배상 제도는 행정작용, 즉 국가가 하는 일정한 작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이익에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행정작용의 취소, 변경, 이행,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 원상회복, 기타 피해구제 등의 권익을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국가가 국민에게 일정한 배상을 해준다라는 관념은 사실 과거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근대 국가 초기에는 공무원의 행위로 인하여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건 사실 생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권 면책론, 즉 위임이론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근대 국가가 이제 현대화 국가로 발전을 하면서 국가도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관념이 이제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즉 법치국가의 일반적인 목적 실현과 그 다음에 행정 자체를 실질적인 목적이겠죠. 실질적으로 행정을 법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법치국가의 수단으로서 손해배상 제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제도는 사전적 구제 방법과 사후적 구제 방법 중에 사후적 구제 방법에 해당합니다. 행정법에서는 사전적 구제 방법과 사후적 구제 방법을 두고 있는데, 사전적 구제 방법으로는 우리가 배웠던 행정 절차 제도가 있습니다. 자, 예방적 권익 구제 방법이죠. 그리고 사후적 구제 방법으로는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행정 쟁송 제도가 있고, 그리고 지금 배우시는 손해전보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전보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한 위법한 행위에 대한 배상으로서 손해배상 제도, 국가배상법 제2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청이 비록 적법한 행정행위를 했지만 그러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국가배상법 5조에 해당합니다. 자, 이러한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손해전보제도,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이에 대한 보상보호수단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는 일신전속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이전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공무원의 연금청구권, 국민의 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그리고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등이 판례를 통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권은 일신전속성이 인정이 되지만 경제상의 이유로 발생한 국가배상 청구권은 일신전속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도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일반적인 국가배상 청구권, 생명, 신체의 위해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도 안 됩니다. 일신전속적 성격으로 인하여. 네, 그 다음에 행정상 손해전보 제도의 그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이제 행정상 손해전보 제도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를 전보해주는 제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신다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겁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한 위법성을 밝혀내는 게 핵심입니다. 위법성이라는 것은 주관적 책임, 고의 또는 과실과 위법성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반면에 행정상 손실보상은요, 아까와 손해배상과는 달리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큰 차이점은 주관적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지 않고요. 위법성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 제29조와 국가배상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9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권이 가능함을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국가배상법 제8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에 관한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그 법을 따르고요. 그 법이 없을 때는 이 법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 법이 규정이 없을 때는 민법을 따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산업이나 또는 다른 법률의 산업안전에 관한 다른 특별법이 있을 때는 그 특별법을 따르고, 그게 없을 때는 국가배상법이 이제 배상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작용을 한다는 거고요. 그게 없을 때는 국가배상법에도 규정이 없는 내용이 있을 때는 민법을 따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상 손해배상제도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2조와 제5조를 보시면 이해가 이제 2조와 5조로 크게 분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헌법과 국가배상법의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 헌법은 책임자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고,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구체화한 국가배상법이죠. 헌법의 위임을 받아서요. 29조의 위임을 받은 국가배상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를 조금 더 줄여서 지방자치단체로 줄였고요.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어떻게 썼냐면, 직무행위와 함께 영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2조와 5조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배상법 제6조에서는 상호보증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실제로 A국가와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가 보증에 관한 조약 체결이 꼭 있어야지만 상호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를 보시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고, 이 손해와 직무집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국가의 책임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요건과 관련해서 직무를 집행하면서를 판단하는 이 직무 범위가 선택형과 사례형 문제에 모두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법령 위반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도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상당 인과관계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국가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나오는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배상의 요건들을 모두 기억을 하시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사실관계가 주어지면 어떠한 요건들을 뽑아서 쟁점으로 삼아서 서술을 하실지 또는 선택형 문제를 푸실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국가배상의 요건을 보시겠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고 그 손해와 직무집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공무원의 라는 주체 개념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 공무원은 일반적인 공무원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개념, 즉 실질적 조직적 개념이 아닌 기능적 개념의 공무원을 의미를 합니다. 그 이유는 국가배상이라는 것은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는 거니까, 그 손해를 발생시키는 주체를 좁게 해석한다면 결국은 국가배상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국가배상법은 되도록이면 공무원의 범위를 조금 더 넓게 인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일시적 한정적 공무위탁도 포함한다고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인정된 대표적인 사례는 교통질서에 관한 관리를 하게 된 할아버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로 선정해서 활동하게 한 경우에 이 할아버지가 실수로 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 업무 범위를 넘어서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입니다. 이 교통할아버지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우리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서를 수집하고 있는 통장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공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국가배상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소집 중인 향토 예비군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도 이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의 범위에는 해당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토지공사 직원이 대집행위에 위임을 받아서 대집행위를 실시하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였고, 의용소방대원도 국가배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직무집행 행위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요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직무집행도 앞서 공무원의 범위처럼요, 조금 더 넓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통설과 판례는 국가배상의 직무는 공법상의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비권력 작용이나 관리작용, 그리고 관리작용을 포함한 모든 공행정 작용을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작용, 입법작용, 사법작용뿐만 아니라 준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가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국가가 사경제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사경제주체적 작용을 한 경우에는 공법상 국가배상법에 적용이 되는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판례에서 공행정 작용으로 인정한 사례와 인정하지 않은 사례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행정 지도와 같은 지도의 행위에 해당하는 공탁을 위법하게 한 경우에는 이러한 공탁 행위는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요. 시형 아파트 분양권 부여 및 세입자 지원 대책입니다. 이거 당연히 공적인 활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사 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한 행위는 꼭 그 행위는 직무행위는 아니지만 직무의 외관을 띈다 라고 판단을 해서 공행정 작용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험버스를 운행하던 중에 사고가 나거나 철도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이로 인한 과정에 공무원이 관여했다 하더라도 국가배상법의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나 철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이 이제 민간 사업자와 동일하게 티켓을 사서 이제 철도를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를 사법관계로 보아서 국가배상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공공 일반의 이익이나 행정 내부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직무인 경우에는 그 범위를 조금 더 좁혀서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와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직무 범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이 인정되기 위한 직무의 유형으로는 부작위하거나 입법작용 과정에서나 또는 사법작용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부작위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법적 보호이익이 있는데 아무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부작위인 경우에는 사실 널리 이제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가가 꼭 개입해야 되는 사건에서 당사자가 이제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입법작용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국회가 입법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법을 하지 않았을 때 국민의 손해배상을 이제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특별한 사정이 아닌 한 국가배상을 인정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다만 사법작용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위법한 재판작용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재판작용에 있어서 국가배상이 인정된 사례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5인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를 하고 그 다음에 불복 또는 실정조차가 더 이상 이제 남아있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 국가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었고 대법원에서 국가배상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검사가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제출하지 않았을 때 이것은 국가배상이 인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관이 법령의 규정에 재판을 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았거나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는데 이후에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가배상이 인정될 정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정된 사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문제를 푸실 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법관의 재판, 청구기간의 5인, 검사의 증거 제출에 관한 판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건, 직무를 집행하면서입니다. 직무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직무를 집행하는 어떤 행위적인 측면이죠. 그쵸?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라는 측면입니다. 자, 이것은 행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건데요. 직무를 집행하면서라는 개념의 행위를 외형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형설은 실질적인 순수한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직무집행 행위가 아닌 경우 또는 행위자에게 주관적인 직무집행 의사가 없더라도 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행위를 외관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직무집행 행위로 보였을 때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나 직무집행이다 라는 걸 주관적으로 인지하지 않더라도 누구의 시각인 거예요? 국민의 시각에서 외관상 직무를 집행하고 있다라고 느낄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직무집행, 국가배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국가배상이 인정된 사례를 보시면요. 퇴근하고 있던 중에 사고가 나거나 그 다음에 출장 후에 부대로 복귀하고 있던 중에 교통사고가 나거나 또는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이삿짐을 옮기고 있었거나 또는 군인이 훈련 중에 휴식 중에 있다가 사고가 났을 때 이러한 경우는 적어도 외관상 공무를 집행하고 있던 중이다라고 국민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하지만 국가배상이 부정된 사례를 보시면요. 결혼식을 참석하기 위해서 군용차를 운행한 경우나 또는 개인 감정에 의해서 총기 사고가 났거나 또는 그냥 훈련 중인 아니고요. 휴식 중인 군인의 총기 사고가 났을 때 이러한 경우는 국가배상이 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비교하셔서 객관적으로 외형적으로 우리 법원이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요건 고의 또는 과실로입니다.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제 위법 행위를 해야 되는데 객관적 정당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객관적 정당성은 그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일반의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공무원이 객관적인 주의 의무를 결하여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냥 일반적인 평균적인 공무원이 객관적인 주의 의무를 상실한 경우 그러한 경우에 국가배상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위험 및 손해 발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었는지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이것을 입증하는 것은 원고의 책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는 이와 같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이 법령에서 정한 대로 직무를 수행했어요. 그래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설사 공무원의 판단이 대법원과 같지 않거나 또는 공무원이 이제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행위를 했는데 그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이 되거나 또는 행정심판에서 그 행정청이 한 처분이 취소된다. 이러한 경우에라도 그 공무원이 객관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국가배상이 인정된 사례를 한번 보시면 공무원이 범죄 경력 자료를 조회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 후보자형 범죄 경력 조회 해보소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이로 인하여 공무원 유권자들의 판단에 혼란을 가져오는 중대한 결과도 초래했고 그리고 과실도 인정되었다고 보아서 중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법령에 위반하여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법령에 위반하여라는 그 법령은 성문불문법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그 법령에 있어서 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적 효력에만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부당한 재량행위도 이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부작위도 법령에 위반하여가 포함이 되느냐라는 건데요. 앞서 보셨지만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되고 사익보호성이 있는 경우에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법령의 위반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법령은 명시적 법령 위반 또는 그 행위가 널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는 경우까지 법령의 위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야 됩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라는 거죠. 그쵸? 그 손해는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직무와 손해 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상당 인과관계는
민법상 불법 행위 책임과 동일하게 판단을 할 수는 있는데요. 우리 법원에서는 상당 인과관계를 판단을 할 때 결과 발생의 개연성, 법령 등의 목적, 가해 행위의 태양, 피해의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보시면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내부의 질서를 규율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상당 인과관계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경매 매각 물건서에 관한 판례 여기에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상당 인과관계 측면에서는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적용된 이상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매에 관한 물건 매각 명세서인데요. 집행법원이나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경매 물건에 관한 부동산 현황과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출된 자료와 다르게 작성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수인의 매수 신고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자, 이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매수인으로 하여금 불이익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무에서 매우 중요한 경우 그리고 그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여기 판례를 추가로 더 보시면요. 법령에 위반하여 라고 함은 형식적 의미만이 아니라 인권 존중 등과 같이 조금 더 넓게 보고요.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혁신촉진법령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인증 신제품 구매 의무가 있는데요. 자, 이 구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배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까지는 이제 국가배상의 대상이 되는 그 법령 위반 행위가 아니다라고 우리 법원이 판단을 하였습니다.